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마약 관련 사건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미 마약 관련 전과 3건이 있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의 주제는 작곡가 돈 스파이크의 마약 처벌 양형입니다. 마약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평범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것, 그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게 비즈니스로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해악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중남미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마약 사건의 양형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박다솜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다솜 변호사입니다. 네. 자, 작년에 작곡가 겸 사업가인 돈 스파이크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고요. 또 최근에 이제 1심 판결이 나오니까 엄청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말씀하신 것과 같은 혐의로 유명 작곡가 겸 가수인 돈 스파이크 씨에게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네. 이분은 유명한 공인이기도 하고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네네. 또 이번 판결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많기 때문에 마약 범죄 처벌과 관련하여 법적인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양형이 옳은지 그른지 보시려면 이제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자, 돈 스파이크 씨의 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앞서 언급한 작곡가 김 씨는 강남구 호텔, 태안군 리조트 등에서 여성 접객원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총 14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와 지인들에게 엑스터시, 필로폰 등 마약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네. 당시 검찰은 징역 5년과 재활치료 200시간,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구형했습니다. 자, 그와 같은 혐의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내용인데요.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네, 1심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면서 피고인은 지난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9차례 필로폰을 매수했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했고 7차례에 걸쳐서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했다. 또 피고인은 여러 명을 불러들여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면서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건 뭐 검찰 구형을 그대로 인정할 것 같은 그런 기세인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렇지만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이 자책감을 느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서 재범을 방지할 유대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 이후 10년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또 한편 김 씨가 1심 재판 과정에서 담당 부장 판사와 동기인 정관 변호사들을 추가로 고용한 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점이 실형을 면한 것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었는데요. 네. 김 씨는 당초 다른 법무법인의 변호인을 선임했었는데 담당 부장 판사와 출신 학교가 같고 사시 합격과 연수원 수료일이 동일한 검사 출신 변호인과 판사 출신 변호인을 각각 추가로 선임하였고 예. 이들은 공판 과정에서 각각 4차례씩 양형 자료 제출을 도왔습니다. 특히 김 씨가 제출하였던 반성문은 양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관 예우가 있는 거 아니냐 소리부터 뭐 일부 보도에 나오는 바와 같이 야, 이런 판결 선고되면 이건 뭐 광고로 쓰라는 거냐 이런 표현도 있던데요. 네, 아무래도 범죄 혐의에 비해서 약한 처벌이 나왔기 때문에 마약 판매상들이 마약 투약자들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이번 판결과 같은 사례를 광고에 악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실제 감옥에 가서 오히려 치밀하게 마약 범죄를 하는 방법을 배워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피고인의 갱생을 위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예.
자, 이제 실제로 그 마약 투약과 관련돼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좀 많이 약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 마약 관련된 법률 또 마약 범죄와 관련된 처벌 형량 이런 것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조 1항에서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 소유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법률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등의 매매 알선, 투약 등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양상은 조금 다른데요. 특히 마약 단순 투약의 경우에 초범이고 반성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매우 낮아서 50% 정도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백, 수사 협조, 치료 의지, 주변인의 탄원서 제출 등 감형 사유가 존재한다면 기소유예로 끝나거나 기소가 되더라도 선고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비율이 재범의 경우에도 높은데요. 예.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마약 사범에 대해서 마약 중독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그 비율조차 높지 않은 편이고 전문적인 치료 기간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또 더 나아가서 문제는 이런 마약 단순 투약 범죄자들이 결국에는 마약 밀수나 판매 행위에도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특히나 요즘 급증하고 있는 범죄 유형의 하나가 동남아시아 국적자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공동체에서의 마약 투약 및 공급인데요. 이들은 자국에서의 마약 처벌 수위에 비교했을 때 한국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매우 낮은 편이고 대부분 강제 추방으로 끝나기 때문에 쉽게 마약에 손을 댑니다. 네. 과거 외국인 마약류 범죄 유형이 주로 단순 투약의 형태였다면 요즘에는 밀수로 중범죄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불법 체류자들이 본국에서 야바나 합성 대마 등을 한국으로 밀반입해서 한국에 있는 자국인들에게 페이스북과 같은 SNS로 판매하거나 파티를 개최하여 투약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잠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자, 1심 판결은 돈 스파이크 씨에게도 좋지 않은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검사의 구형과 너무 차이가 나는 처벌 형량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거기 집행유예까지 붙었죠. 자, 이제 여론은 빗발치고 있고 검사는 반드시 항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검사의 항소와 항소심 재판 과정은 언론의 관심을 지대하게 받게 되겠죠. 한편 항소심에서 돈 스파이크 씨가 주장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상관계는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돈 스파이크 씨에 대한 1심 양형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검사의 항소처럼 양형을 가중하게 되면 이것은 대법원 상고로서 시정될 수 있는 내용이 안 될 수가 있죠. 자, 결과적으로 돈 스파이크 씨에게는 최악의 결론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심 구금 과정에서 필로폰 반복 투약이라는 심각한 중독 상태가 있었다라는 이제 공소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점에 대한 개선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부분이 불분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칫 추가 투약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바 있습니다. 자, 오늘 돈 스파이크 씨의 2심 판결과 마약 범죄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법률적인 조언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죠. 네, 마약 범죄 급증에 따라서 대법원 양형 조건을 세분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마약 범죄가 중범죄임은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마약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가령 여러 클럽에서는 무색무취의 마약이 암암리에 사용되고 있고 자신도 모른 채 마약에 중독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속여서 마약 유통책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러한 것들에 연루되지 않도록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네, 마약 범죄가 우리 사회에 절대로 하나의 비즈니스로 뿌리내리는 일은 없도록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그리고 사회 모든 개인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다솜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읽겠습니다.